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저민 하디의 책 퓨처 셀프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책에서 말하는 미래의 나를 가로막는 7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중에서 오늘 처음 3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해요. 아, 좋은데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를 위한 되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첫 번째 위협,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 네. 저는 그 빅터 프랭클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강제 수용소 경험이요.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원고를 다시 쓰고 또 가족 만날 생각, 그런 미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체 말도 인용했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아, 맞아요. 그 이유, 그러니까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 현재가 그냥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랑은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의지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방법, 그러니까 내가 찾거나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방법. 의지와 방법이요? 네, 이 2가지, 의지, willpower와 방법, 웨이파워, 이 다 있어야 진짜 희망이라고 봐요. 흥미로운 건 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 달성 경로가 막히면 다른 길을 좀 유연하게 찾는데 작은 희망만 가진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프랭클리 봤듯이 희망이 사라지면 정말 내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의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미래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와, 희망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표 설정 능력? 그리고 방법을 찾는 기술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번째 위협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 만들기. 네, 정확합니다. 저자 본인의 경험이 또 아주 좋은 예시가 되죠. 그 교통사고 이야기요. 네, 16살 때 사고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다고. 네, 엄청난 충격과 고통,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와서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거. 아, 그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공감해주는 증인이 없을 때 마음에 남는 감정이라고요. 와, 그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저자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네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와, 정말 공감하는 증인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바로 그게 재구성, 리프레이밍의 힘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자꾸 격차,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 부족한 부분만 보면 피해자 의식에 갇히기 쉬워요. 네,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유익, 즉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떤 성장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 경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유익이요? 네. 이걸 외상 후 성장, 포스트라우마틱 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거죠. 저자 어머니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후에 오히려 삶의 목적의식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놀랍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다면 그걸 격차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유익이나 배움으로 어떻게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를 재구성하는 내적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 우리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힘이 있잖아요. 환경 말씀이시죠? 네, 바로 3번째 위협, 주변 환경 인식 부족입니다. 저는 그 피그말리온 효과 실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교사의 기대가 학생 성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자주 본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해지고 그걸 더 선호하게 되는 거요. 아, 네네.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가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고 그 관점은 결과를 결정하고 결과는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와, 입력되는 정보가 미래까지 결정한다니. 네. 그래서 마셜 골드스미스도 경고했죠. 우리가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할 것이다. 환경을 통제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라든지 피하기 어려운 정보 환경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는 거죠.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네. 모든 걸 다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적으로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계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변혁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변혁적 관계요? 네, 서로의 성장을 좀 적극적으로 돕고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그냥 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당신의 미래의 나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당장 당신의 환경, 예를 들면 접하는 정보나 만나는 사람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와, 오늘 미래의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3가지 요인, 그러니까 희망의 부재, 또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그리고 이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네요. 네. 이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빅터 프랭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아,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현재 환경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